이란의 미사일이 쏟아지던 그 밤, 중동 하늘에서 대한민국산 방공 미사일이 세계를 뒤집어 놨습니다. 천궁2가 쏟아지는 미사일의 96%를 격추했고 그 직후 12조 원이 넘는 계약이 중동 3개국에서 연달아 터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무기를 만든 나라의 하늘은 정작 조용히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2026년 봄 3개국이 앞다퉈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동안 국내에서는 우리 하늘은 괜찮냐는 불편한 질문 하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이 퍼지던 바로 그 시각 대구공항에는 아무도 예상 못한 손님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미국제 C-17 글로브 마스터, 날개 길이만 해도 아파트 15층을 눕혀놓은 것과 맞먹는 기체였는데 국적마크는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공군 소속이었습니다. 활주로 불빛 아래 하역이 시작됐고 컨테이너 안에는 천궁 투유도탄 30여 발이 실려 있었습니다. 통관도 없었고 공식 발표도 없었습니다. 극비리에 진행된 긴급 수송이었고 민간 공항인 대구공항에서 벌어진 일이라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목격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들은 이토록 급했을까요? 답은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습이 중동을 강타하던 그 밤,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천궁2 포대가 실전에 투입됐고 요격은 성공적이었지만 유도탄 재고는 그만큼 소진됐습니다. 방공망에 구멍이 뚫리기 전에 탄약을 채워야 했고 가장 빠른 선택지는 한국으로 수송기를 직접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화와 LIG넥스원의 생산 라인은 풀가동 중이었는데 납기를 맞추는 속도만큼은 세계 어느 방산업체도 따라오기 어렵다는 평가가 이미 중동 바이어들 사이에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대구공항의 그 밤은 단순한 물류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방산이 단순 수출국을 넘어 실시간 전장 보급국으로 올라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실력이 어떻게 증명됐는지 실전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동시다발로 날아오던 그 밤, 아랍에미리트 방공망 최전선에는 낯선 포대 2개가 서 있었습니다. 계약된 10개 포대 중 먼저 들어온 초기 인도분 2개 포대였고 나머지 8개 포대는 아직 납품 대기 중이었습니다. 실전 교전 규칙조차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세계를 뒤집어 놨습니다. 천궁2는 날아오는 표적의 96%를 격추했고 미국제 패트리엇이 같은 상황에서 기록한 수치를 웃도는 성과였습니다. 방산 전문 매체들이 일제히 타전했고 펜타곤 내부에서도 이 숫자를 주목했다는 후문이 돌았습니다. 천궁2의 핵심은 다기능 레이더 MFR입니다. 탐지와 추적, 교전 통제를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처럼 빠르고 순항미사일처럼 낮게 나는 표적을 한꺼번에 상대할 수 있습니다. 패트리엇이 단일 위협에 최적화된 체계라면 천궁2는 복합 위협 환경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체계입니다. 더 결정적인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포대를 운용한 건 수년간 훈련을 쌓은 베테랑 부대가 아니라 교육 과정을 이제 막 이수한 아랍에미리트군 초기 운용 인원들이었습니다. 무기 성능이 운용자의 숙련도 격차를 메웠다는 뜻이었고 이는 곧 진입 장벽이 낮다는 강력한 수출 경쟁력으로 직결됐습니다. 중동 바이어들은 숫자보다 그 맥락을 먼저 읽었습니다. 초기 인도분 2개 포대가 완전 전력화도 되기 전에 이 성과를 냈다면 10개 포대가 모두 배치됐을 때는 어떤 결과를 낼까? 계약서가 연달아 나온 건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중동의 방산 시장은 오랫동안 미국의 텃밭이었습니다. 패트리엇은 걸프전 이후 30년 넘게 중동 방공망의 상징이었고 미국은 무기 판매와 함께 군사동맹이라는 정치적 끈까지 함께 묶어왔습니다. 그 공식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결국 숫자 때문이었습니다.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PAC-3 한 발의 가격은 약 50억에서 60억 원 사이인데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이 미사일 한 발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반면 천궁2 유도탄은 발당 약 15억 원으로 같은 예산이면 패트리엇 한 발 살 돈으로 천궁2는 서너 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드론과 미사일이 동시다발로 쏟아지는 현대 전장에서 탄약 재고는 곧 생존 시간고 그래서 가성비는 선택이 아니라 전략이 됐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납기였습니다. 미국 방산업체의 생산 라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사실상 포화 상태라 패트리엇을 신규 계약하면 몇 년을 기약해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습니다. 중동의 하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위협받고 있는데 납품 시점조차 불투명한 무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LIG넥스원과 한화는 계약 후 타국 대비 압도적으로 짧은 납기를 제시했고 이번 대구공항 긴급수송으로 그 약속과 신뢰를 단숨에 증명해버렸습니다. 가격과 납기, 이 두 가지는 무기 시장에서 가장 원초적인 경쟁력입니다. 천궁2는 거기에 실전으로 증명한 성능이라는 세 번째 축까지 얹어버렸고 중동 바이어들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미제 선호를 내려놓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성능, 가격, 납기가 맞아떨어진 순간 계약은 한 나라가 아니라 지역 전체로 번졌습니다. 계약은 연쇄적으로 터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먼저 도장을 찍었고 규모는 4조 1,500억 원이었습니다. 실전 검증이 끝난 직후였고 협상 테이블에서 아랍에미리트 측이 먼저 속도를 냈다는 후문이 돌았습니다. 뒤이어 사우디아라비아가 4조 2,5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이라크가 3조 7천억 원을 더했습니다. 세 나라를 합산하면 약 12조 1천억 원, 한국 방산 역사상 단일 무기 체계로는 전례 없는 규모였습니다.
지도 위에 세 점을 찍고 선으로 이으면 거대한 삼각형이 그려집니다. 페르시아만을 감싸 안는 이 삼각형은 이란의 미사일 사정권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방어선으로, 아랍에미리트는 남쪽 꼭지점, 사우디는 서쪽 축, 이라크는 북쪽 관문입니다. 세 나라가 동일한 천궁2 체계로 연결되면 표적 정보와 위협 탐지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 방공 네트워크의 기반이 되는데, 한국이 무기를 판 것이 아니라 중동의 통합 방어 시스템의 밑그림 자체를 설계한 셈입니다. 방산업계 안에서는 이를 K 방공벨트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선 축을 수십 번 펼쳐놓은 듯한 거리를 아우르는 방어망이 한국산 레이더와 유도탄으로 채워지고 있었고, LIG넥스원 창원 공장과 한화 생산 라인의 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수출 계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유도탄 보충, 정비 계약, 운용 교육,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까지 이어지는 무기 AS와 유지 보수 시장은 초도 계약액의 2배를 넘기도 한다는 것이 방산업계의 통설이라 12조 원의 잭팟은 그 자체로 완결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한국 안에서는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던 불편한 계산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12조 원의 계약이 체결되던 그 무렵 한반도 상공의 방공망에는 조용한 변화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일부가 중동으로 차출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고, 수송기 여러 대가 오산기지에서 잇따라 이륙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방산 전문가들과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우려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의 패트리엇은 한반도 방공망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요격체계로 한국군의 천궁2와 함께 다층 방어망을 구성하는데, 이 가운데 한 축이 빠져나간다는 건 방어 가능한 구역 자체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묘하게 맞물립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가 중동의 하늘을 지키는 동안 정작 한국의 하늘을 지키던 미국 무기가 그 중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출 신화의 수혜자와 공백의 피해자가 같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당장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천궁2 생산 라인은 수출 물량 대응으로 풀가동 중이고, 차세대 체계인 천궁3는 2034년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LSAM은 고고도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아직 실전 배치 전 양산 준비 단계라 지금 이 순간 공백을 채울 즉각적인 카드가 마땅치 않습니다. 남의 집 대문을 정성껏 고쳐주는 사이 우리 집 자물쇠가 헐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물쇠를 다시 잠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공백은 인정하는 순간부터 메울 수 있습니다. 군 당국과 방산업계가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첫 번째 해답은 천궁3입니다. 천궁2가 중고도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상대하는 체계라면, 천궁3는 그보다 높고 빠른 표적까지 요격 범위를 확장하는 차세대 체계로 2030년 개발 완료 후 2034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4년 전력화라는 건 그때까지 그 자리가 비어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카드는 LSAM입니다. 고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상층 방어체계로 2026년 양산에 착수해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한반도 방공망을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세 층으로 나눴을 때 각 층을 국산 체계로 채우는 그림이 완성되려면 LSAM이 예정대로 배치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문제는 생산 라인의 우선순위입니다. 수출 계약 물량과 국내 전력화 물량이 같은 생산 라인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라 12조 원의 중동 계약을 이행하면서 동시에 국내 배치 물량을 늘리려면 생산 능력 자체를 키워야 합니다. 정부가 방산 생산 인프라 확충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례는 참고할 만합니다. 아이언돔과 에로우 체계를 동시에 운용하는 이스라엘은 수출 호황 속에서도 자국 방어 전력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국도 수출 전용 라인과 국내 전력화 라인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생산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동 하늘을 지키는 동안 누군가는 서울 하늘의 빈자리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가 노릴 서울 하늘의 빈자리, 그건 거창한 미사일만이 아닙니다. 천궁2가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던 그 밤, 중동 전장의 또 다른 구석에서는 전혀 다른 위협이 도심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자폭 드론이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드론에 폭발물을 달아 날리는 방식인데, 공격하는 쪽은 수백만 원을 쓰는데 기존 방공 체계로는 대응이 안 됩니다. 요격 미사일은 애초에 이런 표적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기존 방공 체계가 이 위협에 맞게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천궁2나 패트리엇은 빠르고 높은 표적을 상대하는 체계로, 느리고 낮게 나는 소형 드론은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아 탐지 자체가 어렵습니다. 설령 탐지해도 수억 원짜리 요격 미사일로 수백만 원짜리 드론을 잡는 건 경제적으로 지속 불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1차적인 저고도 대응 수단은 20mm 발칸폼입니다. 하지만 도심 빌딩 숲에서 이걸 쏘면 어떻게 될까요? 격추에 성공하더라도 빗나간 총알들이 고스란히 지상으로 떨어집니다. 드론 폭발보다 아군의 방어 사격이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겁니다.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K30W1005, 바퀴가 달려 도심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30mm 장갑차 형태의 대공포입니다.
기존 발칸포보다 사거리와 정밀도가 높고 도심 기동이 가능한 데다 전파 교란과 레이저 기반의 안티드론 체계를 결합하면 소형 드론대에 대한 복합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전파 교란은 드론의 항법 신호를 끊고 레이저는 탄약 소모 없이 표적을 무력화합니다. 2022년 말 북한 드론이 서울 상공을 침범했을 때 군은 격추에 실패했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수십조 원짜리 방공망이 수백만 원짜리 드론 앞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미사일 방어망의 사각지대는 위쪽이 아니라 바로 발밑에 있었습니다. 12조 원, 한국 방산 역사상 단일 무기 체계가 세 나라에서 끌어모은 가장 큰 수출 성과입니다. 근데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진짜 잭팟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한번 잘 팔고 끝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잭팟이 터진 바로도 지금이 그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수출 수익의 일부를 R&D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지금 만들지 않으면 천궁2의 성공은 일회성 사건으로 끝날 수 있고 방산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택한 길은 수출 호황기의 차세대 체계 개발을 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언돔 운용 경험을 에로우 체계 고도화로 이어온 방식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 한국도 천궁2의 수익이 천궁3와 LSAM 조기 전력화로 직접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국내 배치가 수출에 밀려서는 안 됩니다. 남의 집 방공망을 채워주는 동안 우리 하늘의 공백이 길어진다면 수출 신화는 안보 공백의 다른 이름이 되고 생산 라인 확충과 수출 국내 물량 분리 운용은 선택이 아니라 원칙이 돼야 합니다. 천궁2가 중동에서 증명한 신뢰는 결국 한국 본토에서 먼저 쌓인 기술력에서 나온 것이라 그 토대를 지키는 것이 수출 경쟁력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드론 위협 대응도 마찬가지인데 K-30W와 안티드론 체계에 대한 투자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입니다. 북한 드론이 서울 상공을 유유히 날아다니던 그 장면을 잊어서는 안 되고 12조 원의 일부는 바로 그 구멍을 막는 데 써야 합니다. 세계가 한국산 방공미사일을 원하는 시대에 정작 한국의 하늘은 얼마나 안전한가?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진짜 국방의 시작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